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그 첫 번째 피스는 다 끝났고 두 번째 피스의 그 큰 주제가 바로 컨커런시죠. 컨커런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나 요즘엔 그 멀티코어 환경이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컨커런트하게 실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커런시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그냥 가장 심플한 재미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실 그 뭐 가상화를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복숭아들이 막 있었는데 복숭아들이 있고 그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복숭아가 뭐 사람 개수만큼 없다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동시에 이제 복숭아가 있는 거를 봤는데 그거를 실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실제 있는 복숭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 복숭아가 있는데도 아무도 못 먹으면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를 우리가 컨커런시 테크놀로지라고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뭐 복숭아가 하나가 있었어요. 보기는 세 명이서 동시에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야 지금 눈으로 보이니까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안에서는 내가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애도 또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두 번째 피스에서는 거의 그죠? 한 2, 3주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실 건데요. 스레드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모티베이션이 뭐냐라고 하니까 핵심적으로는 프로세스로는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면은 자, 우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CPU와 메모리를 버추얼라이즈 시켜서 내가 스테이트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익스큐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플로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실행시키기 위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어떤 개념적인 잘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죠. abstraction.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각각의 어떤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는 어떤 객체, 그리고 그 친구들은 CPU를 실행했을 때의 어떤 상태, 또 메모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 이게 실체가 없지만 그냥 프로세스인 거죠.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테이트를 유지해서 우리가 어떤 앱스트랙션 된 개념을 유지하는 게 프로세스니까요. 그래서 OS가 뭐 이거 단위대로 스케줄링도 해주고 이 프로세스 A는 프로세스 B의 거를 보지 못하도록 프로텍션도 해주고 뭐 원하지 않는 데를 접근하면 또 프로텍션도 해주고 얘가 발생한 에러는 다른 거에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아이솔레이션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OS가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빌트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개념인데 그러나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뭔가 그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멀티코어 환경에서 뭔가 베네핏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었어요.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탭 창을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하나의 탭에서는 뭐 영화를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숙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서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가 이제 그냥 동일한 싱글 프로세스로만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떠한 개념도 없다 그러면 결국에 스테이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래서 아무리 코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컨커런트하게 처리가 안 되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밖에 실행이 안 되는 이런 구조라 그러면 코어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가 예를 들어서 4코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프로세스만 있는 환경에서는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 프로세스 C, 프로세스 D가 각각 코어를 하나씩 잡고서 돌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패러렐하게 실행을 시키고 싶은 여러 개의 플로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동일한 일을 하는 애들을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안 만들고 얘가 그냥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런 채널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패럴렐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2개 만들어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한테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뭐 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해서 다시 넘겨주고 뭐 이런 식의 코드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네 둘이 동시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런데 이게 그 프로세스 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협력이 어려워요. 협력이. 인터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세스 간에는 OS가 기본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이나 프로텍션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널을 고치거나 커널을 통과하거나 뭔가 요청을 해서 뭔가 메모리 채널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가상의 뭐 파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빈번하게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 큐벌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렵다는 뜻이죠. 내가 굉장히 그 딱 프로세스가 자기 일만 하고 나가는 거면 뭐 괜찮은데 이게 패럴렐하게 동작을 하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막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만들면 메모리도 다 할당을 해줘야 되고 이 친구의 코드도 다 올려와야 되고 이 친구의 스테이트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OS한테 오버헤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래서 코오퍼레이팅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어렵게 되고요. 또 이 친구가 돌다가 다음에 이 친구가 돌아야 되는데 이때 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야 되죠. 이 친구 프로세스가 작업하고 있던 레지스터 상태, 뭐 CPU 상태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고 내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정해서 그 친구한테 스케줄을 해주려 그러면 거기 안에로 뭔가 또 다트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커널을 거치는 과정, 뭐 캐시가 미스가 나는 과정, TLB 미스가 나는 과정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도 굉장히 익스펜시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뭔가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많고 협력을 해야 될 어떤 플로우가 많고 이거를 단순히 지금 있는 프로세스의 개념만으로 그러니까 구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사용자들이 OS를 또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실행을 할 수 있을지를 컨커런시 관점에서 해서 만들게 된 게 스레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내부에 뭔가 조금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플로우가 하나만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 내부에 있는 컨커런시 이거는 동시 실행성이죠. 동시에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코어가 여러 개의 환경 같은 데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뭔가 되게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게 바로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뉴 앱스트랙션이에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최소한의 작업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뉴 앱스트랙션이에요. 추상화, 그 작업 플로우를 내가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레드는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생성을 하시면 각각의 스레드마다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레드마다 워크플로우를 따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워크플로우의 스테이트를 저장하기 위한 정보들은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트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CPU 안에서 내가 돌 때 있었던 값, 뭐 예를 들어서 123, 여기는 뭐 121, 뭐 여기는 53 이렇게 있었다. 이게 레지스터라고 쳐봅시다. CPU 안에 있는. 그러면 그거는 이 친구가 CPU를 잡았을 때는 123이었고 다른 애가 CPU를 잡으면은 121이었는데 다시 얘가 그 CPU를 잡았을 때는 123으로 돌려줘야 이 스테이트, 이 플로우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다음번에 실행해야 되는 인스트럭션과 그때 뭔가 저장을 해놨던 스택 포인터, 그러니까 펑션을 어디까지 호출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트래킹을 해야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독립적인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리키고 있는 레지스터의 값들, 그리고 그때 스택 상태,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멀티 스레드로 만들어 놓으면 원 포인트 오브 익스큐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실행 상태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유지가 되니까 어떤 애는 뭐 리퀘스트를 받는 애, 어떤 애는 처리하는 애, 그다음에 어떤 애는 실제 처리하고 나서 뭐 이걸 정리한 다음에 다시 알려주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요. 실제 이 플로우마다 PC 값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도 멀티플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멀티스레디드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별도의 작업을 별도의 프로세스로 구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프로세스 안에서 이렇게 구현을 했다면 얘네들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하기가 편합니다. 서로. 네, 뒷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고 다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레드 만들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OS가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pthread라고 하는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만들고 싶으면 pthread.h를 인클루드 하시면 여기에 스레드와 관련된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우리 hello.c라고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은 pthread create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시면 되고 이 함수를 부를 때 주는 아규먼트들은 이렇게 됩니다.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스레드가 실행을 할 함수, 요게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실행할 함수, 어떻게 보면 이 스레드의 메인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스레드가 실행할 함수, 그 첫 번째 함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요. 얘는 이 스레드가 크리에이트가 되면은 그 아이디 주소를 받아올 그 TID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제 성공을 했으면은 요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를 다시 해보면 어,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CPU가 있고요.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쭉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 프로세스 A, 얘는 프로세스 B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 요 메모리 상태를 우리가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물리적인 메모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게 전체가 다 메모리 안에 있다고 봅시다.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세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페이지 테이블이 뭐 어딘가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 가지고 이게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 그래서 요걸 가리켜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여기에 접근해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다가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페이지 테이블 가리키는 뭐 값, 또 여기에 뭐 PC 값,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각종 레지스터들, 이 값들을 다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이 친구를 만약에 A에서 돌다가 B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얘는 여기를 가리키게, 그리고 얘도 어딘가 여기 어딘가를 가리키게, 얘도 이 친구의 상태도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바꿔놓는 게 컨텍스트 스위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라는 거예요.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스레드들의 스테이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이 프로세스 A가 그냥 계속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페이지 테이블 같은 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있고 대신에 왜냐면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공유가 되고 사실상 코드도 공유가 되거든요. 코드도 똑같은 코드를 여러 명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거는 다 공유를 하되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테이트 그것만 바꿔주는 게 바로 스레드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치 스레드들은 각자의 PC와 셋 오브 레지스터를 당연히 갖고 있죠. 각자 실행하고 있는 인스트럭션의 위치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PCB하고 비슷한 TCB 구조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각 스레드마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레드 T1에서 요걸 뭐 T1이라고 해보고 얘를 T2라고 해보면 레지스터 T1에서 T2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T1이 쓰고 있던 레지스터 값들 이런 거 이거는 뭐 안 바뀔 테니까 이런 거 다 어딘가에 저장합니다. 뭐 TCB 같은 데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T2가 회복이 돼서 올라옵니다. T2도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그대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 같은 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스레드 지금 우리가 싱글 스레디드 어드레스 스페이스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굉장히 전통적인 그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이런 상태예요. 왼쪽과 비슷한 상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봐왔던 것처럼 프로그램 코드가 있을 거고 여기에 코드 영역이 있고 여기에 뭐 힙, 여기 스택이 있고 여기 이제 프리 스페이스니까 뭐 잘하는 대로 쓰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스택이 증가를 했다가 호출이 끝나면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스레드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2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증가를 하지 않냐면 코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코드는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 코드의 일부를 스레드 1은 여기를 뭐 실행을 하고 있고 다른 애는 뭐 여기를 실행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들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힙 영역도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들은 내가 이 영역에다가 접근해서 뭔가 값을 적어놓고 23 얘는 거기를 가서 가져와서 값을 가져와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기 공유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힙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신에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플로우는 각자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여러 개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플로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함수의 호출이죠. 함수를 계속 호출했을 때 어떤 상태와 그때까지 깊이 이런 거를 저장해 놓는 게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 스택은 스레드별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거고요. 대신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레드들 간에는 이렇게 아까 봤듯이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 상에서 내가 다른 부분의 코드를 보면서 실행을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레드들이 글로벌 변수를 하나 두고서 각자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뭐 처리한 유저의 개수들을 뭐 카운트 한다든가, 그쵸? 그러면 이 영역은 사실 여기 보이지 않지만 뭐 데이터 같은 영역이 있잖아요. 글로벌 변수는. 그럼 여기에 그냥 가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쉐어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파일 간에 아니고 프로세스 간에 어떤 값을 내가 뭔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파일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파일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 프로세스 N은 여기다가 뭘 쓰면 얘는 또 파일 IO를 통해서 이걸 읽어와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뭘 처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변수, 뭐 인티저, 카운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과 파일 IO를 해가지고 이걸 읽어와서 처리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이게 훨씬 빠르겠죠. 네. 그래서 스레드들 간에 데이터를 쉐어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 왜냐면은 걔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스케줄링의 단위도 스레드가 될 수 있어요. 이 스케줄링 자체를 커널이 해주느냐 아니면 또 유저 레벨에서 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지만 어쨌든 스레드들 단위로 내가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스레드들이 실행을 하는 어떤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가 뭐 프로세스 A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PID, 어드레스 스페이스, 유저 그룹 아이디, 오픈 파일 디스크립터,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등등 이런 거 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합니다. 공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딱 실행이 되면은 실행이 돼서 종료가 죽을 때까지 얘는 살아있는 반면에 스레드들은 얼마든지 실행이 됐다가 종료가 됐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또 종료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의 일생이 프로세스 A가 여기서 실행이 됐는데 내가 초반에 뭐 한 1시간 동안은 유저한테 막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스레드들을 내가 한 뭐 5개씩 4개 5개 만들어 놨다가 다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뭔가 결과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처리를 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때만 다이나믹하게 그 만들었다가 그 소멸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스태틱 엔터티 또는 또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다이나믹 엔터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멀티 스레디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의 장점이 뭐냐? 일단 내가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동일한
작업을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다 싶은데 점점점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프로세스의 비용이 크고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크고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도 크니까 조금 더 라이트웨이트한 형태의 프로세스가 없을까?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스레드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구글 서버를 만들어요. 그러면 구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는 건데 얘도 어떤 그 PC는 아니고 서버에서 돌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인데 막 리퀘스트가 들어오는데 얘가 결국에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코드 자체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싱글 스레드로 만들어 놓으면 한 명이 요청을 하는 동안에 다른 애가 요청을 하면 얘가 응답을 할 수가 없죠. 스테이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스레드를 100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동시에 100명이서 막 이렇게 동일한 요청을 받으면 얘가 알아서 그 스테이트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코어가 100개 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컨커런트하게 뭔가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싸져요. 언제? 동일한 작업을 할 때. 동일한 작업 또는 뭔가 굉장히 연관성 있는 코드가 같은 이런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스트럭처를 임프로브 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만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내가 프로세스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라지 태스크를 굉장히 작은 협력할 수 있는 스레드들로 만들어 놓으면 이 프로세스 자체의 그 효율성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내가 뭔가 그 라지 프로세스를 뭐 한 2개, 3개 만드는 것보다 아주 효율적으로 짜면은 내가 프로그램 하나를 돌리는데 스레드를 여러 개 돌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훨씬 더 그 리소스는 작게 먹으면서 성능은 잘 나오게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레드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많이 봤던 코드에서는 이런 식의 코드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스레드 풀을 예를 들어서 3개를 만들어요. 스레드 풀 하나는 리퀘스트 처리 스레드, 얘네는 IO 스레드, 얘네는 X 스레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일꾼들이 3마리씩 있다고 봅시다. 리퀘스트를 보내요. 아무나 깨어나서 이걸 받습니다. 받으면 얘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처리를 하는 동안에 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얘가 또 받을 수 있죠. 그걸 하는 동안에 얘가 또 뭘 하는 동안에 얘가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동시에 3명이 돌 수도 있고요. 여기 사이에 이거 이제 리퀘스트를 받았더니 뭐 뭐 보안 어서라이제이션도 하고 뭐 이걸 했더니 실제 뭐 IO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 리퀘스트를 여기 큐에다 넣어 놓죠. 그러면 여기에도 또 스레드 풀에 뭐 스레드들이 한 3명 있어요. 그럼 얘가 이걸 받아가지고 실제 IO를 해요. 뭐 여기다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가져와서 뭘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럼 얘가 IO를 하는 동안에 이 친구는 또 여기에 사용자가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드상에서는 하나예요. 여기에 리퀘스트 핸들러 코드 함수, IO 핸들러 함수, 그 다음에 에크 핸들러 함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스레드들은 여기, 어떤 스레드는 여기, 어떤 스레드는 여기 이렇게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IO 스레드가 IO를 하는 동안에도 다른 애들은 다른 컴포넌트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션과 IO 오퍼레이션, 즉 컴퓨터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리소스들을 계속 놀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리량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성능이 올라가는데 그 성능을 우리가 보통 크게 2가지로 나누잖아요.
내가 시간당 처리율을 보는 것과 던졌는데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는데 던지고 올 때까지도 시간이 빨라져요. 특히 언제? 사용자가 많을 때. 이거 만약에 싱글 스레드로 했으면 내가 던져서 A라고 하는 애가 던져서 이걸 다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B라고 하는 애는 리퀘스트를 던져도 감감무소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얘가 하는 동안에 얘도 처리를 받고 컨커런트하게 막 진행이 되니까 리스폰스 타임도 빨라지고 전체적인 스루프도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웹서버에서 되게 좋아요. 요즘에 사실 웹 기반 아닌 게 있나요? 예. 대부분이 다 웹 기반이고 그 웹 기반 애들은 그 서버 안에서는 다 멀티프로세서, 멀티코어 환경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멀티코어 많은 거는 막 128개, 64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를 만드는 게 이제는 너무너무 일반적인 코딩 그 스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쉐어도 되게 좋죠. 예. 리소스 쉐어. 이게 리소스라고 하는 게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좋습니다. 그다음에 멀티코어 아키텍처에서 코어를 놀리지 않고 내가 컴퓨테이션을 다 돌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하는데 내가 러닝을 하는데 코어 하나만 가지고 러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그 뭐 머신러닝 같은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행렬 곱셈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은 뭐 A라는 애가 이렇게는 A, 이렇게는 B, 이렇게는 C, 이렇게 D 나눠서 코어가 각각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어. 스레드를 내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제 뭐 성능이 4배, 5배 이렇게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레드들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프로세스로 만들면 무거워요. 걔를 생성하는데도 코스트가 많이 들고 걔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오버헤드가 들고 걔네들 간에 스케줄링을 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오버헤드가 들어요. 그래서 굳이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상 역할이 전혀 관련이 없거나 기능이 전혀 관련이 없거나 시큐리티가 중요한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래야 OS가 그 프로세스 간에는 서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어디서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건데 저도 뭐 코드 레벨을 본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크롬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로 안 만들고 이 탭을 킬 때마다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프로세스, 그러니까 스레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 스레드에서 저쪽 스레드의 내용을 사실상 보기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력하게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되죠.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공유하니까. 그래서 뭔가 스레드들 간에 어떤 플로우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보다 보안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거는 커널이 다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이터라든지 접근하는 패턴을 다 커널에서 아예 못하게 원천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그 데이터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면서 컨커런시, 그러니까 패럴렐리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멀티 스레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스레드들을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커널 레벨 스레드다, 뭐 유저 레벨 스레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게 약간 현대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스레드는 이 경계가 좀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초창기 때 스레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걸 커널 레벨 스레드로 구현할까? 유저 레벨 스레드로 구현할까? 라고 이 개념 자체를 이제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를 뭐 지원하는 시스템, 그게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게 되는 거죠. 일단 스레드의 존재를 OS가 압니다. 그래서 OS가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같이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 스레드를 뭐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OS가
코드 자체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저 레벨에서는 그냥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대신에 뭐 크리에이트를 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할 때 시스템 콜이 필요하죠. 왜? 커널이 지원해주는 코드를 쓸 거니까. 그리고 OS가 그 스레드들을 스케줄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 프로세스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스레드를 만들어주죠. 저희가 운영체제 실습 시간에 하고 있는 XV6에서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레드를 구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레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PID, PCB 블럭에다가 PID를 저장하는 거, 뭐 CPU에 레지스터 값 저장하는 걸 하나만 유지를 하는데, 스레드를 여러분들이 지원한다고 하면 그걸 여러 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구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 연도에는 하지 않을 거죠. 어쨌든 그래서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모두 커널이 매니지를 해주는 거 우리가 보통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커널 레벨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일단 좀 커널한테 다 요청을 해야 되니까 익스펜시브하고, 걔네들이 생성할 때 시스템 콜을 써야 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잠깐 만들었다가 잠깐 뭐 해제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커널 레벨 스레드 쓰는 경우에는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재우죠. 재웠다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깨워서 쓰는 이런 식의 구조를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널 스테이트, 그러니까 커널이 뭔가 이 각각의 스레드를 메인테인을 해야 되니까 커널 안에도 뭔가 자원의 제약이 있을 테니 최대 사용 가능한 스레드의 개수라든지 이런 게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레드들을 더 많이 내가 그래서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뭘 뜯어 고쳐야 되냐면 OS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 OS를 뜯어 고치기는 쉽지 않죠. 이게 OS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좋은 성능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OS가 돌다가 그냥 픽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성능은 느린 건 참아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굉장히 쓸데없는 프로그램이 되죠. 그런데 이 OS를 내가 스레드들의 개수에 따라서 굉장히 스케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은 이제 더 많은 스레드들을 잘 지원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이 커널 레벨 스레드가 이런 어드밴스한 기능을 다 지원을 해주면서도 제너럴리티를 잃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다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코드라든지 이런 게 다 최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커널 레벨에서는 레벨 스레드들이 다양한 환경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게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사실상 어려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자바 같은 데서는 사실은 유저 레벨 스레드들을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냥 자바 언어 자체에서 그냥 만들면 자기네가 알아서 얘네들을 스케줄링하고 얘네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OS는 아예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그냥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에서 스레드들을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OS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짧게 만들었다가 하기에는 이 유저 레벨 스레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죠. 10배에서 100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잘 돌겠죠. 예를 들어서 자바 스레드다. 자바가 돌면 그 안에 스레드는 자바 라이브러리로 도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잘 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서 얘를 얼마든지 내가 최적화하는 게 가능하죠. 왜? 커널이 여기 있으면 얘는 모르겠고, 얘는 제너럴한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유저가 도는데 자기가 알아서 최적화를 하니까 여기에서만 최적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룰 그런 것들은 유저 레벨 스레드라고 할 수는 없고 커널 레벨 스레드에 유사한 거죠. 커널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는 pthread 아이디가 pthread 그 라이브러리 그 시스템 콜을 통한 게. 그래서 어쨌든 유저 레벨 스레드들은 유저 레벨 스레드가 가진 한계점, 지금 뭐 단순 유저 레벨에서 내가 생성할 수 있고 최적화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뭐 non preemptive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가 돌고 있으면 뺏는 메커니즘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커널 레벨에서는 우리 그걸 뺏기 위해서 그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하는 걸 해놨고, 그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면 강제로 하드웨어적으로 그 친구들의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저 레벨에서 내가 그걸 구현을 해놓으면 실제 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이제 뭐 자발적으로 뭐 놓거나 이러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뭔가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고, 그래서 시그널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걔를 죽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네. 시그널은 뭐냐면 커널이 프로세스에게 죽어라 또는 뭐 멈춰라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고요. 이 시그널이 들어가면은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 같은 걸 부를 때 그 시그널이 맞는지를 체크하고서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더 이상 돌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거를 뭐 에뮬레이트 하듯이 활용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OS가 실제로 그 기저에서는 OS가 프로세스들을 스케줄링을 하는 건데, 내가 막 스레드가 되게 많아서 바쁘게 막 원하는 NG 아니면은 뭐 그냥 혼자 놀고 있는 NG를 OS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케줄링을 하는 관점에서 글로벌하게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스케줄링 관점에서는 이게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얘가 어떤 싱글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 어떤 싱글 스레드가 IO를 하러 갔는데 실제 이 프로세스 전체를 블락킹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기겠죠. IO를 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가 내가 스케줄링이 딱 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 타임 퀀텀이 1ms였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0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내가 그냥 IO가 일어나서 실행을 하러 갔어요. 그럼 유저 프로세스는 이 나머지 0겁의 시간 동안에 다른 스레드들을 실행을 시키고 싶었는데, OS 입장에서는 IO를 하러 갔으니 얘가 다 돌아올 때까지 얘한테 이걸 CPU를 줘봐야 일을 못하겠구나 하고 그냥 CPU를 빼앗잖아요. 그런 식의 블락킹을 하면 IO를 했던 스레드 때문에 다른 애들은 아예 실행조차 안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락을 잡고 있는 스레드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은 스케줄링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스케줄링 관점에서 디시전을 굉장히 이상하게 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멀티코어 CPU를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널하고 지금 다시 얘기하면 유저 레벨에 있는 스레드 매니저는 라이브러리 형태고, 유저 레벨에 있는 여기 이제 커널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링 관점에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유저 레벨 스레드, 커널 레벨 스레드의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커널이 다 관리해주면 편하지만 플렉서블하지 않고, 유저 레벨에서 스레드라고 하는 앱스트랙트를 구현하면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플렉서블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실제 커널이 개입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서브 옵티멀한 결과물밖에 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서브 옵티멀은 아주 베스트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레드들을 우리가 운영할 때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T1, T2, pthread create 같은 걸 해서. 그래서 이 스레드 T1하고 T2는 둘 다 잉크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걸 하는데요. 이 잉크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는 하는 일이 하나예요. 글로벌 베리어블로 있는 카운터라고 하는 그 변수를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카운터 플러스 얘도 이거를 실행하고 스레드 2도 얘를 실행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변수가 있고 변수가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를 그려놓고 제가 CPU를 이쪽에 그려볼게요. 네. 그럼 메모리 어딘가에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걔가 초기 값이 50이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스레드들은 뭔가 여기가 이제 카운터, 잉크 카운터라고 하는 함수의 시작 부분이에요. PC 값이 있고 얘도 이렇게 실행을 됐으니까 얘가 올라가서 실행을 해요. 딱 봤더니 스레드 1이야. 아, 그래? 스레드 1이 하라고 하는 건 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그러면은 제가 이 카운터 값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카운터 플러스 1을 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얘를 레지스터를 올려온다.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요 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move, 이 주소가 0x8049A1C인가 봐요. 요 번지에 있는 거를 EAX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올려와서 애드를 해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타이밍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이 스레드 1이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2가 실행이 되는 거죠. 스레드 2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이번에 읽어올게. 그래서 50을 또 읽어왔어요. 50을 읽어왔죠. 여기에 그 다음에 애드를 했어요. 51이 됐네. EAX에서 3번 50일의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50일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얘는 다 되고 나서 스레드 1이 다시 스케줄링이 돼서 이번에는 아까 내가 여기 50일 적어 놓은 거, 그죠? 50일 적어 놓은 거 아까 저장은 안 했잖아요. 3번까지 안 했으니까 3번에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값은 5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사실 여기 51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얘는 플러스 1을, 스레드 1도 플러스 1을 했고 스레드 1도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스레드 1도 내가 지금 어떤 야구장이 있는데 스레드 1은 동쪽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카운트하고 있었고 스레드 2는 서쪽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그럼 얘가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저 카운터 변수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건데 사실상 2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밖에 카운트가 안 된 꼴이 되는 거죠. 50명에서 51명으로밖에 증가가 안 된 거잖아요. 왜? 하나 플러스 1 한 게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문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변수 또는 리소스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하는데 적절한 이거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방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이런 상황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indeterminate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deterministic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deterministic. determini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input 값이 같으면 output 값이 늘 똑같은 게 deterministic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링크드 리스트를 주고 여기에 뭐 3, 7, 13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서 소팅을 시켜 차례대로 그러면은 늘 값은 3, 7, 13이 나와야 이 소팅 알고리즘이 제대로 돼 있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늘 같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거를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랜덤 함수처럼 이 인풋 값을 줬는데 여기에서 랜덤을 돌려가지고 하나를 뽑아. 그럼 어쩔 땐 3이 나오고 어쩔 땐 7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레드 개념에서도 이 인디터미네이트 이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가늠이 어려운 이런 뜻인데 인디터미네이트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가볼게요. 이게 하필이면은 운이 나빠가지고 요때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서 이렇게 결과가 엉터리가 나왔지. 우리가 운이 좋아서 3번까지 실행을 하고서 걸렸다 그러면 얘는 50일을 잘 저장을 했을 거고 그 값을 얘가 다시 가져와서 더하기를 했을 테니까 더하기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어쩔 때는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식의 인디터미네이트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디버깅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뭔가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실행 환경이면은 디버깅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근데 어쩔 땐 잘 나오는데 어쩔 때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디버깅 할 때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코어를 하나만 줍니다. 코어를 하나만 줘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코어를 하나만 줘서 일단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코어가 하나 있는데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서 뭔가 인터럽트 디세이블 시키거나 이런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인디터미네이트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레이스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코드 부분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int 카운터 이퀄 0으로 초기화가 돼 있고 여기에 void 플러스 inc 카운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서는 카운터는 하나를 플러스 하는 거고 실제 메인 함수에서는 제가 pthread creat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t1과 t2를 만들었는데 그때 inc counter라고 하는 함수를 둘 다 실행을 시키게 이렇게 짜놨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여기에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 부분은 어디냐? 어딜까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2번이죠. 2번. 실제 문제가 생기는 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사실은 스레드들 간에 어떤 변수를 공유하고 있고 누가 언제 접근을 할지 모르는 거죠.
걔네들을 막 액세스하려고 하는 그쪽 코드가 바로 크리티컬 섹션이고, 이거는 요 코드는 원 스레드 이상이 동시에 실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여기에 이 지금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코드, 이게 실제 어셈블리 언어로 바뀌면 이게 새 코드인데, 새 라인인데, 얘가 지금 이거를 다 실행하지 않았는지 다른 애가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늘 한 명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크리티컬 섹션을 여러 명의 스레드들이 동시에 실행을 하면은 레이스 컨디션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아토미서티, 그러니까 끼어들지 않게 보장을 한다는 게 사실 아토믹하게 실행을 한다는 거고,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아토미서티를 서포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에 대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대해서. 이렇게 아토미서티를 서포트해서 그 크리티컬 섹션은 딱 한 명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럼 우리가 또 영어로 mutual exclusion을 보장해 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mutual exclusion. 한국말로 상호 배제인데 참 제2 외국어를 영어로 하면서 우리가 기술직으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기술자가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추상화된 기법이라든지 개념 자체를 영어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뼛속 깊이 그거를 느끼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뮤추얼 익스클루션을 지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아까 같은 그 크리티컬 섹션을 내가 한 번에 한 명만 딱,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하게 걔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프로퍼티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영어로 하면 mutual exclusion이라고 하는 property는 guarantees that if one thread is executing within the critical section, the others will be prevented from doing so. 누가 이거 실행하고 있으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네. 그 기법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거고, 굉장히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기법이 발전이 되어왔고, 결국에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락이죠. 네. 그래서 이 락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뭔지는 우리가 배울 거지만, 어쨌든 얘는 뭐냐면 내가 어떤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락을 잡아야 돼요. 깃발 같은 거예요. 깃발이 하나 있는데 이거 깃발을 든 애들만 저기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락을 잡고 다 쓰고 났으면 깃발을 내려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또 집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하나만 있다 그러면 깃발 잡은 애만 여기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 크리티컬 섹션은 아토미서티를 보장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뮤추얼 익스클루션도 그 프로퍼티도 성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스레드 부분은, 그러니까 OS의 다른 파트는 사실상 실습 시간에 배우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커버가 많이 되는데요. 스레드 부분은 어떻게 보면 OS의 내부가 어떻게 그거를 서포트를 하는지도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 그거를 되게 잘 활용하는 것도 현대의 프로그래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과제를 내게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피스레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고요. 이거는 어떤 단체, 우리가 그러니까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건가? 이게 커널 레벨이든 유저 레벨이든. 그래서 만든 게 포직스 스탠다드 시스템 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네는 스레드를 만들고 걔네들 간에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락, 뭐 웨이트 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OS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S야 코드 내부는 모르겠지만 API는 얘네들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피스레드 라이브러리를 잠깐 맛보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레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pthread.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셔야 되고요. 가장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바로 pthread cre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create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스레드를 만들고 나면 그 스레드의 아이디와 비슷한 것들을 내가 들고 있어야 어떤 그 부모 프로세스가 그 스레드의 상태를 추적하거나 걔가 그 뭐 나중에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그랬을 때 리턴 밸류가 뭐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트랙하기 위해선 이런 그 스레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 정보가 그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요거는 사실 이제 약간 어드밴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뭐 스케줄링을 내가 더 다른 거보다 높여주라든지 아니면 스택 사이즈를 뭐 고정된 크기만큼 할당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매뉴얼하게 정하고 싶을 때 넘겨주는 건데 저는 제가 본 바로는 스케줄링 프라이어리티 정도 가끔 주는 거 같고요. 다른 거는 안 쓰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스타트 루틴. 요게 이제 함수 포인터죠. void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다. 포인터의 포인터요. 그래서 함수 그냥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이 프로세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아규먼트죠. 스타트 루틴에. 그래서 이 아규먼트는 내가 메모리 한 공간을 잡고 여기에 여러 개를 써서 이 구조체의 주소만 넘기면 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도 이렇게 인코딩을 시켜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AP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그젠플을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그젠플. 그래서 이그젠플 한번 해볼게요. 메인 함수가 보입니다. 메인 함수가 보이고 메인 함수 위에로는 이제 스레드들이 실행할 mythread 함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hread create를 해서 내가 스레드를 하나 만들 때 이게 하필이면 P네요. 헷갈리게. 스레드를 하나 만들 때 실제 mythread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넘겨줬죠. 네. 이 함수를 이 친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실행을 할 때 보니까 이 친구는 하는 일이 아규먼트로 받아온 거기에서 이 구조체에 담겨져 온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을 그냥 프린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스레드예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값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값을 넘겨주는 파라미터의 그 상태가 int A, int B가 아니라 그냥 void pointer argument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메모리 특정 영역에 내가 구조체를 이 구조체는 myarg_t라고 하는 구조체를 선언해요. 사실은 얘는 타입만 정의를 한 거고 이 구조체를 선언한 부분은 여기죠. 여기서 이게 선언하는 순간에 스택 메인 함수의 스택 영역에 이게 이제 이 자리가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반쪽은 A로 사용이 돼서 10이 들어갈 거고 B는 2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thread create를 하는 순간 얘한테 이걸 넘겨주면은 뭐 pthread는 여기에 뭐 스택이 잡힌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이 주소값이 있을 거예요. 이 주소값이.
그러면 이 주소값이 바로 arg라고 하는 포인터에 있는 거죠. 가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A를 가져와 10, 20 가져와서 프린트F를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그 스레드에게 아규먼트를 넘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pthread를 생성을 했으면 종료가 될 때까지 뭔가를 처리해주는 함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함수가 바로 join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join은 뭐냐면 어떤 스레드가 다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뭔가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호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규먼트 두 개를 넘겨주게 돼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그 스레드 생성했을 때 받아왔던 pthread underbar t라고 하는 구조체를 넘겨줍니다. 즉 누가 종료할지를 내가 알려줘야 그 종료됐을 때 나한테 알려주니까 뭐 pthread id 같은 게 함께 담겨져 있는 pthread underbar t 구조체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는 거는 포인터예요. 이건 뭐냐면 리턴 값, 어떤 리턴 값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주소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메인 함수가 쓰고 있는 스택이고요. 여기가 뭐 스레드 만드는 새로 내가 쓰고 있는 스택 구조예요. 얘가 다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값으로 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와 a 빼기 c를 같이 넘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10이랑 뭐 50이었다. 이거를 이 친구한테 어딘가 써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그 10하고 20을 알려주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0x 400번지에 가면 얘가 이걸 적어줘야 되는 거죠. 0x 400번지에 가면은 네가 원하는 그 나의 리턴 밸류가 여기에 적혀 있다. 이렇게 리턴 밸류를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 A의 종료를 기다리면서 던져주는 이 값은 실제 여기의 주소인 거예요. 여기의 주소.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0x 800번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주소값인데 뭐를 담고 있는 주소값이냐면 주소를 담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제가 리턴 밸류라고 선언을 해놓고 얘는 뭐를 담고 있는 거냐면 뭔가 주소값이잖아요. 주소값을 담을 건데 이 주소값은 뭐냐면 이 타입이 뭔지는 모르는데 죄송해요. 이거를 넘겨줄 거죠. 0x 800번지. 0x 800번지라고 하는 거를 얘한테 넘겨줄 건데 0x 8번지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고 그러니까 실제 요 값이죠. 여기 RV죠. RV라고 하는 건 포인터인데 실제 가보면은 얘 자체도 또 다시 포인터기 때문에 포인터인데 타입은 모르는 포인터기 때문에 보이드 포인터의 RV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제를 보고 조금 더 다시 해볼게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두 페이지죠. 메인 함수가 있어요. 스레드를 만드는데 그 스레드는 mythrea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자, mythread로 한번 가보면 얘는 두 개의 값을 출력을 한 다음에 뭔가 1하고 2를 리턴 밸류로 돌려주는 그런 함수인가 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크리에이트를 할 때는 아그멘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로컬 변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아그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10, 20이라고 여기 이제 메인 함수 스택이라고 하면은 요게 주소값이 있겠죠. 요거의 주소값이 예를 들어서 0x 200번지라 그러면 실제 요거를 이 주소값을 갖고 있는 애가 사실 args라고 하는 변수잖아요.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내가 pthread create를 할 때 뭐를 알려주냐면 이 아그스의 주소값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아그스는 여기 저장이 되는데 이거 주소값을 이래서 0x 300번지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스레드한테 뭘 알려주냐면 여기다 아규멘트 넘겨줄 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0x 300번지에 가면은 어떤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은 실제 10하고 20이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게 제가 포인터 타입이 아니라 그냥 변수명이기 때문에 어쩐지 한 번 왜 더 가나 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터 타입이 아니라 변수명이었기 때문에 구조체가 0x200번지 선언이 됐다 그러고 여기에 아그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아그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0x200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에게 여기에 주소값인 즉 0x200번지를 여기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아니고요. 스레드 호출할 때 0x200번지라고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러면 스레드는 여기에 가보면 이 구조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주소를 내가 myarg underbar t라고 하는 구조체로 다시 형 변환을 시켜주면 그 arg가 가리키는 곳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200번지가. 그래서 그게 가리키는 곳의 값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리턴 밸류를 어떻게 돌려주게 되냐면요. 이 부분의 코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 윗부분에 코드가 있다고 치고 스택이 이렇게 자라고 힙이 이렇게 자란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스레드를 불러서 스레드의 스택이 여기 어딘가에 생성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스레드가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스레드가 다 하고 나서 메인 함수한테 1하고 2라고 하는 숫자를 구조체로 만들어서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에멀로그를 합니다. 에멀로그를 하면 여기에 공간이 잡히죠. 공간이 잡히는데 my return 타입만큼의 공간을 잡으니까 인티저 타입 두 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잡히고 그 공간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0x50번지였다. 그러면 0x50이라고 하는 그 주소값이 my return t 포인터 타입의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여기에 오게 되겠죠. 0x50번지. 그러면 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1을 적고 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또 2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뭘 리턴을 해줘야 되냐면 사실 요거를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죠. 리턴을.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리턴을 해주는데 실제 이 메커니즘이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은 스레드를 생성했던 메인 함수에게 그걸 던져줘야 돼요. 전달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커널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메인 함수에서 그러니까 요 리턴벨을 내가 어디다 적을까를 커널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메인 함수에서 실제 스레드를 만들 때 만약에 내가 리턴 밸류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조인 함수를 불러놔요. 해서 이거를 어떻게 주냐면 내가 공간을 미리 하나 잡아놔요. 내 스택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my return underbar t의 포인터 m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타입의 요거와 똑같은 타입의 공간을 이렇게 잡아놓고 메인 함수에서 미리 m을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커널한테 이 주소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값이 0x300번지라고 해볼게요. 예, 이게 주소값이 300번지라고 하면은 이제 커널한테 이 300번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번지는 이제 어떻게 알려주게 되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300번지라고 여기 커널 영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커널이 보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커널한테 제가 여기다가 적어주면서 이거는 0x300번지인데 얘는 주소값이야. 얘는 주소값이죠. 얘는 주소값인데 얘를 따라가 보면은 얘도 뭔가 주소값을 갖는 애인데 이 주소값은 어떤 거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소값이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주소값을 알려줘요. 0x300번지. 근데 이 300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는 주소값인데 뭐의 주소값이냐면은 주소의 주소값이죠. 왜냐면 0x300번지를 따라가면 실제 M이 있는 거니까. 그래, M이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어딘가 내가 리턴 밸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주소값을 갖고 오는 건데 이 타입 자체는 우리가 구현하기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쩔 때는 인티저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그냥 모른다는 의미로 보이드 포인터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이드를 가리키는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여기 지금 겹쳐서 그렸는데 이걸 지워버릴게요. 아예. 지금 메인 함수라고 하는 영역이 메인 함수라고 하는 영역이 커널한테 부탁을 해요. 야, 이 스레드가 종료하면서 남겨준 리턴 밸류가 있으면은 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줘. 그러면 내가 이 주소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주소를 넘겨주니까 0x300을 넘겨주는데 그러면 0x3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 주소 값이에요. 근데 이 주소는 실제로 이 공간도 어떤 거의 주소죠? 어떤 거의 주소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것도 주소값이고 걔가 가리키고 있는 것도 주소값인데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타입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인 함수를 쓰게 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스레드에서는 내가 만든 부분에 요 주소값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이 되죠. 사실은 이 피스레드의 어떤 리턴 밸류라든지 아규먼트의 문법을 우리가 매번 쓸 때마다 생각을 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처음에는 한 번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스레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예요. 내가 스레드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스레드 안에서 리턴 밸류로 넘겨줄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로컬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지금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힙 영역에다가 내가 할당을 하면 프로세스 스레드가 다 종료가 돼도 이 친구의 값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넘겨줬을 때 메인 함수가 잘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로컬 변수에다가 선언을 하고 나서 이 주소 값을 주면은 얘가 그냥 종료가 돼버리면 여기 영역은 다 사라지는데 실제 로컬 변수는 이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소를 받았는데 그 주소 값이 가보니까 쓰레기 값이 있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R이라고 하는 게 이게 로컬 변수를 선언을 해두면 스택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걔는 자동으로 이 스레드의 종료와 함께 디얼로케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그냥 싱글 밸류를 내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메인 함수에서 픽스레드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함수를 넘기고 그 친구한테 내가 뭔가 아규먼트를 넘길 때 구조체를 만들어서 넘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단순히 값 하나 자체를 넘길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형 변환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넘기는 게 그냥 포인터처럼 넘기지만 실제로 그냥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넘길 땐 이렇게 넘기지만 받아서 얘가 알아서 형 변환을 해서 걔를 인티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턴 밸류를 만들 때도
여기 지금 100을 받아와서 그거에 1을 더해가지고 넘기는 건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얘가 리턴 밸류 받아오면은 실제 걔가 그 포인터처럼 넘기지만 그 데이터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규먼트의 크기는 포인터 공간이기 때문에 한 포인터도 결국에 4바이트로 저장을 하고 인티저 타입도 4바이트로 쓰기 때문에 이 공간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끼리 그냥 해석만 다르게 다시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포인터처럼 100을 썼지만 실제 포인터라고 속이고서 내가 100을 넘겼지만 얘가 받았을 때 인티저로 해석을 해서 나도 다시 1을 더해가지고 포인터인 것처럼 여기다 100을 썼지만 실제 내가 받았을 때 m을 그냥 인티저로 출력을 하면 그 내가 원하는 플러스 1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개념과 기본적인 스레드들을 생성을 하고 종료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실험을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토미스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스레드들 실습하는 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적절하게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